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우리 심장 혈관인 관상동맥이 막히는 질환이 심근경색입니다. 피떡이라고 하는 혈전이 심장 혈관을 막는데요. 갑자기 급성으로 발생할 수 있어서 급성 심근경색의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심장마비의 위험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빠른 대처가 중요합니다. 치명적일 수 있는 질환임에도 원인은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흡연, 비만 이런 흔한 질환과 생활 습관이 지적이 되는데요. 왜 그럴까요? 오늘은 심근경색의 위험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방광에 생기는 악성 종양이죠. 방광암에 대해서도 알아봅니다. 건강 365 프랭키 발리 앤더 포 시즌스의 백인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심근경색은 시간이 중요하다는 말을 합니다. 빠른 치료가 회복을 결정한다는 얘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심근경색에 급성이라는 표현을 하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갑자기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걸까요? 서울 아산병원 심장내과 박덕우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울 아산병원 심장내과 박덕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심장혈관이 막히는 심근경색도 불안한데요. 앞에 급성이라는 단어까지 더해지면 얼마나 위급할까 싶은데 갑자기 발생할 수 있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이 갑작스럽게 발생하고 매우 빠르게 이제 진행하기 때문인데요. 네. 평소에 큰 증상이 없는 분도 어느 순간에 혈관이 꽉 막혀서 갑자기 이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급성 심근경색이라는 단어를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네. 갑자기 혈관이 꽉 막히는 건데 결국 혈전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혈전이 심장혈관을 막는 거잖아요. 원인으로 죽상경화증이 강조가 되는 게 그래서인 거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죽상경화증이라는 게 혈관 안에 쌓여 있는 기름 찌꺼기, 그거를 약간 어려운 말로 죽상경화 플라크, 혈관에 붙어 있는 기름 찌꺼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갑자기 터지면서 그 위에 혈전이 이제 생기게 되고 혈전이 혈관을 꽉 막게 되면은 이제 심장이 괴사하기 때문에 이게 죽상경화증, 그 기름 찌꺼기가 급성 심근경색의 주요 원인이 이제 되겠습니다. 네. 관상동맥은 직경이 어느 정도인가요? 작은 혈관이지 않나요? 네, 직경이 통상 2에서 3mm 정도니까요. 보통 저희가 알고 있는 그 빨대보다도 이제 작은 혈관이 심장 먹여 살리는 관상동맥 이제 직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관상동맥이 우리 심장 근육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네. 이 관상동맥이 결국에는 이제 우리 몸의 전신에 이제 피를 이렇게 딱 펌프를 해서 뽑아내는 이제 심장의 근육을 먹여 살리는 혈관이거든요. 네. 그래서 심장 근육에 산소랑 영양분을 공급하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에 네. 이것이 이제 막히게 되면 심장 근육이 바로 이제 손상을 입게 됩니다. 네. 그런데 얼마나 기름이 끼면 그렇게 혈관이 좁아지면서 막히기까지 할까 싶은데요. 근데 동맥경화를 유발하는 위험 요인들이 특별한 게 아니지 않나요? 그럼요. 저희가 이제 통상적으로 다 알고 있는 것들이고요. 네.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야기하는 성인질환, 고혈압, 당뇨, 네. 고지혈증, 비만, 흡연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비만 말씀하셨는데 결국 생활 습관이 주는 위험 질환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특히요. 젊은 층에서도 방심할 수 없다면서요. 네, 최근에는 예전보다 최근에는 이제 흡연이나 스트레스, 비만 이런 것들 때문에 젊은 환자도 급성 심근경색이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28세, 29세에 심근경색, 심장마비로 실려오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갑자기 오는 경우도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럼 미리 심근경색의 위험도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는 없습니까? 네, 이제 의학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이제 여러 검사들이 있고요. 네. 저희가 이제 알고 있는 심장 초음파나 운동부와 이런 간접적인 검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고, 네. 최근에는 이제 좀 정밀도가 높은 관상동맥 석회화 CT나 관상동맥 CT
이런 것들이 이제 각광받고 있어서 이런 검사로도 저희가 이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네. 관상동맥 석회화 CT 말씀하셨는데요. 그럼 이거는 석회화 점수가 높을수록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다고 보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제 환자분들한테 이제 일반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네. 환자분 혈관을 수도 파이프라고 그러면 네. 그리고 수도 파이프 안쪽이나 바깥쪽으로 찌꺼기가 끼어서 딱딱해지는 걸 석회화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CT를 찍었을 때 CT 점수가 높을수록 즉 석회화가 많이 진행을 했을수록 동맥경화가 비례해서 진행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급성 심근경색이나 협심증 이런 확률도 높아진다. 이게 이제 아주 이제 잘 알려져 있는 그런 근거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런 검사 결과로 고위험군에 해당하면 이제 막힌 혈관을 뚫어줘야 될 것 같은데요. 예방 차원에서 스텐트 시술을 받는 것도 방법이 될까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증상이 없고 이제 위험도만 그냥 있는 경우에는 네. 약물 치료하고 생활 습관 이제 개선하고 이게 이제 기본이고요. 네. 하지만 이제 증상이 또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동맥경화반, 죽상경화반 중에서 이게 터지기 쉬운 것을 취약성, 갑자기 이제 터져서 막히는 그런 고위험 죽상반을 취약성 죽상반이라고 하는데 네. 이런 거를 찾아서 이제 치료하려고 하는 그런 연구들이 전 세계에서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네. 저희도 이제 최근에 그 연구 결과를 이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연구도 진행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좀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취약성 죽상반, 이제 갑자기 터지기 쉬운 이제 관상동맥 그 이제 플라크를 미리 찾아서 스텐트를 치료하는 그룹이랑 약물 치료를 하는 그룹이랑 이렇게 나눠서 이제 저희가 국내 이제 뭐 아시아 지역 다 포함해서 다기간 연구를 했고요. 네. 그 연구 결과가 이제 2년 전에 임상 논문 중에 제일 높은 것 중에 하나인 란셋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약물 치료만 하는 것보다는 이런 취약성 죽상반이 있는 고위험 환자군을 찾아서 스텐트 시술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이런 내용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네. 이제 고위험군들에게는 스텐트 이제 시술을 했을 때 좀 효과가 좋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예후라든지 만족도가 의료진의 입장에서도 높았나요? 그럼요. 그래서 이 연구가 이제 굉장히 이제 저희 분야에서는 이제 혁신적인 그런 결론을 도출해서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약물 치료 말고도 이런 고위험군 환자를 찾아서 적극적으로 스텐트 치료를 했을 때 더 효과적이다. 예후가 향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당시 2024년도에 전 세계 이제 심장내과 분야에서 가장 그 혁신적인 임상 연구 1등에 뽑히기도 했었습니다. 아, 그랬군요. 참 심근경색은요. 이제 이렇게 급성으로 발생할 수 있어서 미리 자신의 상태를 좀 알아두고 조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증상은 어떨까요? 증상은 이제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뭐 여러 다양한 증상이 있지만 이제 가슴을 쥐어 짜는 듯한 통증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가슴을 쥐어 짜는 듯한 통증이 대표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근데 가슴을 쥐어 짠다는 게 얼마나 아플까를 생각해 보면 극심한 통증으로 얘기가 될 수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환자분이 이게 약간 아픈 것 같은데 이상하다가 아니라 보통 느끼는 증상이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는데 위험하다 이렇게 느껴서 저희가 환자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냥 가슴 위에 아주 뜨거운 인덕션을 막 올려놓은 것 같다 이렇게 호소하는 분도 계시고 심근경색으로 이제 응급실 실려오시는 분들은 이러다가 이거 갑자기 죽을 것 같은데 이런 이제 공포감 그 정도로 통증이 아주 세게 오십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급성 심근경색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네. 아,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공포감이 느껴질 정도면 통증이 상당하다는 건데요. 그렇게 흉통을 느끼기 전에 전조 증상은 없는 건가요? 통상적으로는 이제 급성 심근경색 환자분들이 이제 뭐 몇 주나 몇 개월 전에 이제 협심증이라 그래서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빨리 걷거나 그럴 때 뻐근하게 조이는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리 경고 증상 없이 이제 바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특히나 이제 당뇨 환자에서는
무증상으로 급성 심근경색이 첫 증상으로 막 나타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네. 소화장애로 표현되는 증상들도 있던데요. 이런 증상들도 나타나는 건가요? 네, 이게 이제 소화장애는 보통 이제 젊은 분들은 그렇지 않고 네. 연세가 많은 분들, 노령의 환자분들, 한 75세, 80세 이런 분들이 이 가슴 통증이 아니라 막 배가 아프다든지 소화가 안 되다든지 미식거리다든지 이렇게 호소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꼭 응급실에서 심전도만 체크해도 사실은 급성 심근경색을 금방 진단하기 때문에 네. 노인분들은 아주 전형적인 통증이 아니더라도 가슴이 답답하고 좀 이상한 증상이 있다. 이러면 이제 병원을 바로 찾아 이제 가셔야 됩니다. 네. 그럼 또 이런 가슴을 쥐어짜고 짓누르는 듯한 통증은 지속 시간이 긴가요? 그러니까 흉통의 원인이 워낙 다양해서 심근경색에 특징적인 의심 증상이 있는지 이걸 알면 좋겠는데요.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통증하면은 이제 급성심근경색이 아닌 경우는 한 5분 이내에 다 사라지거든요. 네. 근데 급성심근경색은 뭐 10분, 20분 이게 통증이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죽을 것 같다고 공포감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이게 통증이 안 사라들고 10분, 20분 너무 아프다 이러면은 이제 급성심근경색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그럴 땐 119 신고와 함께 되도록 빨리 응급실로 가야 하는 거죠? 그럼요. 119 신고하자마자 바로 만약에 119에서 늦게 오면은 뭐 바로 그냥 주변 가족분들 동반해서라도 병원에 빨리 오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사실 심근경색에서는 뭐 급성의 위험, 골든타임 이렇게 뭔가 좀 급하게 빨리 진행돼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혈액 공급이 중단된 시간이 길어질수록 문제가 커지는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 뇌졸중도 뭐 2시간 이내가 골든타임 그러지만 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딱 막히게 되면은 그때부터 심장 근육이 막 죽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심장 골든타임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 통상 이제 가장 저희가 길게 봤을 때 12시간이 지나면 사실은 심장 근육이 다 괴사, 다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때는 사실은 시술을 해도 이게 안 돌아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빠르면 빠를수록 심장 근육에 손상 없이 되살릴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빨리 병원에 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합니다. 네. 빠른 시간 안에 처치를 해줘야 되는 건데요. 근데 또 막힌 혈관을 다시 뚫어준다고 해도 초기 대응이 늦으면 심장 근육이 제 기능을 못한다고 봐야 될까요? 네, 정확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골든타임 저희가 맥시멈 길게 보는 게 12시간이거든요. 그래서 12시간 지나서 오면은 사실은 바로 뚫어주나 뭐 며칠 있다가 시술을 해주나 이게 이미 심장 근육이 다 괴사가 되었기 때문에 기능이 이제 회복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빨리 저희가 시술을 하려는 게 근육이 완전히 죽기 전에 이제 빨리 그 피를 가게끔 해서 이제 하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 심장 근육이 죽었다는 거는 심장 마비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거네요. 네, 이제 심장 근육이 죽고 심근경색이 오면은 이제 심각한 경우는 이제 바로 이제 심정지로 이어질 수 있고요. 저희가 이제 흔히 그 TV나 뭐 가끔 보는 뭐 식당, 길거리, 공동 장소에서 이제 갑자기 사람 쓰러져서 심폐소생술 하는 그런 장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가 거의 뭐 99%가 다 이제 급성 심근경색에 의한 심장마비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여러 검사가 있겠지만 관상동맥 조영술이 이런 막힌 혈관 상태를 볼 수 있는 중요한 검사로 들었는데요. 그런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 이제 검사가 있지만 결국은 얼마나 막혔는지 또 어떻게 직접 치료하는 거는 우리가 관상동맥 조영술이라 그래서 간은 이제 카세타가 그 심장 입구까지 들어가서 직접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관상동맥 조영술, 그 심장 혈관을 보는 조영술이 막힌 혈관을 직접 확인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정확하고 중요한 검사입니다. 네. 그럼 어느 곳에 동맥에 도관을 넣는 건가요? 저희가 주로 이제 손목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요. 이제 간혹 이제 시술이 어려운 환자, 큰 관이 들어가야 되는 분은 다리동맥을 통해서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군데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그 접근 경로입니다. 네. 손목을 이제 많이 이용한다고 하셨는데 이런 손목이나 다리동맥이 가장 수월한가 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하다가 보면 혈관이 손상을 입는 경우 뭐 거의 없지만 그렇게 해도
환자한테 크게 영향이 없는 그 혈관이 손목이랑 이제 다리 쪽입니다. 뭐 다른 데는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제 심장에 쉽게 이제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손목 혈관, 이제 다리 쪽 동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검사로 이제 막힌 혈관의 위치와 상태가 확인이 되면 시술에 들어가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힌 혈관이 있으면 이제 풍선으로 1차적으로 넓혀준 다음에 거기에 이제 스텐트를 이제 넣게 됩니다. 네. 관상동맥 중재술의 방법은 어떻습니까? 막힌 혈관을 넓혀줘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그 시술, 뭐 스텐트 시술 우리 환자분들 다 그렇게 알고 있는 것처럼 네. 관상동맥 중재술이 이제 용어가 약간 어렵지만 그게 이제 스텐트 시술입니다. 그래서 혈관 찌꺼기가 꽉 막힌 부분을 풍선으로 1차적으로 넓힌 다음에 그 혈관이 이제 다시 짜부러지지 않게 스프링 같은 그런 이제 스텐트를 넣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풍선으로 1차적으로 넓혀줘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 삽입된 풍선을 부풀려주는 것으로는 안심할 수 없나요? 스텐트를 병행을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스텐트가 이제 지지대 역할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풍선으로만 확장을 하게 되면은 그 혈관이 이제 벽이 그 버텨주질 못합니다. 다시 혈관이 짜부러들고 다시 막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통 10명 중에 풍선만 하게 되면 뭐 20%, 30% 다시 막힌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넓힌 다음에 혈관이 다시 좁아지거나 짜부러들지 않게 지지대 역할을 하는 게 볼펜, 스프링 같은 그런 스텐트를 삽입을 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요. 그럼 또 혈전 용해제로 혈전을 녹이는 건 어떤 경우인가요? 이건 주사 치료인 거잖아요. 네, 이제 지금은 이제 의술이 워낙 발전을 해서 저도 사실은 혈전 용해제를 직접 쓴 지가 한 15년, 20년 된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급성으로 저희가 심근경색 왔을 때 시술이 어려운 환경, 그럴 경우에는 이제 초기에 혈전을 녹이기 위해서 이제 써야 되는데 사실은 시술이 어려운 환경이 대한민국만 하더라도 뭐 섬 지역이라든지 뭐 이런 곳밖에는 없기 때문에 이제 대한민국 전체적으로는 급성 심근경색 시술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이제 한두 시간 이내에만 도착을 하면 되거든요. 그런 곳이 뭐 작은 병원까지 전국에 다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혈전 용해제를 쓰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뭐 저기 아직도 이제 좀 후진국 의료 접근성이 어려운 경우는 이제 쓰는 경우도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뭐 개발도상국 이상 선진국은 표준 치료가 이제 빨리 막힌 데를 뚫고 스텐트를 넣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전 용해제를 쓰는 경우는 요즘은 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은 잘 안 하는군요. 그것도 알아둬야 되겠네요. 그런데요, 또 이런 시술을 비롯해서 치료를 한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건 아닌 거죠? 재발 위험은 언제든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질환이 마찬가지입니다. 치료 후에도 이제 재발 가능성은 있지만 저희가 이제 이 관상동맥 스텐트 시술은 이제 의학 기술이 굉장히 혁신적으로 발전한 분야라서 지금은 뭐 재발 확률이 대략적으로 한 5% 미만으로 알려져 있고 환자분들이 약 잘 드시고 관리만 잘하면 평생 괜찮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평소 관리 또 약물도 복용해야 하는 거죠? 일상의 생활 습관은 어떤 부분에 신경 써야 될까요? 네, 약물 복용은 뭐 심장 환자에서 아주 필수이고요. 생활 습관 관리는 저희가 통상 알고 있는 반드시 금연은 무조건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정기적인 유산소 운동 일주일에 한 3회 정도 최소, 그다음에 이제 식이 조절하면서 비만 관리 꼭 하셔야 되고요. 통상 우리가 알고 있는 성인병, 뭐 고지혈증, 당뇨, 혈압 이런 거를 관리를 잘 해주면은 뭐 재발 없이 잘 지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급성 심근경색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서울 아산병원 심장내과 박덕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의 시작. KBS 라디오 건강 365.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몸 어디나 암이 생길 수 있죠. 방광이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방광에 생긴 악성 종양이 방광암인데요. 재발도 잦은 암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변을 배출하는 방광에 암이 생기면서 나타나는 증상은 있는 걸까요? 한림대 성심병원 비뇨의학과 오철영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혈뇨가 육안으로도 느껴질 때가 있는데요. 이럴 때 방광암의 위험도 의심해야 한다는 말이 있던데 혈뇨는 흔하고 원인도 다양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혈뇨는 생각보다 흔한 증상이죠. 네. 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단순히 방광암 때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방광염, 요로결석, 심지어는 심한 운동 후에도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건 혈뇨가 있느냐보다 어떤 형태의 혈뇨가 나오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네. 오늘의 주제인 방광암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통증 없이 갑자기 나오는 혈뇨는 방광암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따라서 소변에 피가 좀 섞였네 정도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한 번이라도 유관적으로 혈뇨가 보였다면 결코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비뇨의학과 전문의와의 진료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네. 통증 없이 갑자기 나오는 혈뇨가 있다면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방광암을 의심할 수 있는 혈뇨에 특징적인 부분이 있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통증이 없다는 점입니다. 네. 환자분들께 방광암의 혈뇨는 통증이 없습니다 그러면 많이들 의아해 하시거든요. 암과 관련돼 있으니까 극심한 통증을 동반할 거다라고 오해들 하시는데 네. 실제로는 염증이나 결석과 동반되는 혈뇨가 통증을 많이 동반하고요. 방광암은 의외로 통증 없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두 번째는 색깔인데요. 혈뇨가 붉은색일 수도 있고 거무리티한 색일 수도 있거든요. 네. 콜레색처럼 진하게 보이면서 덩어리가 진다. 그러면 이것은 단순히 염증이나 결석에 의한 혈뇨보다는 네. 다른 원인이 있겠구나라고 의심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방광암을 의심하는 혈뇨는 계속 생기는 건가요? 간헐적으로 나타나는 건가요? 이 부분도 굉장히 많은 환자분들이 네. 혼동을 하시는데요. 방광암에 대한 혈뇨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통증도 있을 것 같지만 암 때문에 나오는 건데 계속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예. 오히려 간헐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하루 이틀 혈뇨가 보여서 병원을 찾아야지 생각을 하다가 예. 한 3, 4일 지나니까 다시 소변 색깔이 정상화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많은 환자분들이 초기에 병원을 찾지 못하고 그냥 간헐적으로 맑아질 때는 병원을 찾지 않다가 다시 재발하는 혈뇨가 있을 때 찾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방광암의 혈뇨는 네. 간헐적이고 통증이 없다. 이걸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건 어떨까요? 자꾸 생기고 잘 낫지 않는 방광염도 방광암의 위험을 높일 수 있는 걸까요? 일반적으로 급성 방광염이 방광암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 방광염과 방광암은 두 가지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네. 첫 번째는 두 가지 질환이 모두 다 혈뇨를 동반하기 때문에 단순히 혈뇨가 나오는 것을 내가 방광염이 재발하는 것이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방광염에 의한 혈뇨가 의심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정밀한 검사를 받아봐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최근 연구에 의하면 급성 방광염은 아니지만 네. 만성 방광염, 재발성 방광염, 그리고 일부 화학물질이나 발암물질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화학적 방광염은 방광암의 위험 인자를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방광암의 원인으로 흡연이 지적이 되던데요. 맞나요? 또 이유도 궁금합니다. 네. 방광암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환자분들이 많이 여쭤보시는데요. 네. 제가 공통적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직은 정확히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네. 흡연은 방광암의 아주 가장 강력한 위험 인자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담배 속에는 여러 가지 발암물질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아마 그 종류만 해도 헤아릴 수 없을 겁니다. 이런 물질들이 몸에 들어오면 혈액을 통해 순환하다가 결국에는 소변으로 해서 배출되는 거거든요. 이런 발암물질들이 소변에 농축되어 있다가 방광에 오랜 기간 동안 접촉면을 늘리게 되면 거기서는 당연하게도 여러 가지 암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바로 방광암이 되는 거죠. 실제로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방광암 환자 중에 흡연력이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30배 정도 높다 이런 보고도 있습니다. 네. 그럼 흡연자들이 담배를 끊는 것도 방광암 예방의 방법이기도 하겠네요. 가장 확실한 예방법이고요. 네. 금연을 한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방광암의 발생 또는 재발률이 비례해서 감소하게 됩니다. 네. 이미 오래 흡연하신 분들 또 방광암이 발생했던 분들도 잘못해서는 나는 이미 암에 걸렸으니까 더 이상 금연을 해도 소용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그것이 아니고 최근에 연구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방광암으로 진단받은 분이 금연을 했을 때 재발률이 급격하게 낮아집니다. 따라서 금연은 방광암 치료의 가장 첫 번째 첫걸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네. 흡연이 가장 큰 원인이 되고 그 외에 또 어떤 위험이 있을까요? 이런 위험인자들을 정리를 하다 보면 최근에 잘 접촉하지 못하는 물질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예전에는 우리가 산업 현장에서 노출되는 여러 가지 화학 물질들이 많았는데 그런 일부 화학 물질 지금은 사용하지 않지만 네. 머리 염색에 쓰는 염색 도료 이런 것들도 방광암을 많이 일으키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요. 네. 방광암의 인자 중에 우리가 절대 바꿀 수 없는 아쉬운 것들도 있는데 하나는 나이가 점차 들어갈수록 그런 방광암의 위험이 증가하는 것 그리고 여성보다는 남성에게서 좀 더 방광암이 많이 발생하는 것 이런 것들도 하나의 위험인자로 포함되어 있죠. 네. 앞서 증상으로 혈류를 지적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만져지는 혹이 있으면 많이 진행된 상태로 봐야 한다는 건 어떨까요? 방광은 생각보다 골반 깊숙한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방광은 마치 고무 풍선과 같은 모양을 하고 있고 방광암은 그 바깥쪽이 아니라 대부분 안쪽으로 자라게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혹이 만져지는 경우는 극히 드문데요. 만약에 복부에서 혹이 만져지는데 그게 방광암이다 그러면 방광암이 내부에서부터 외부로까지 침범을 했고 그 덩어리가 커진 거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방광암의 사기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방광에서 만져지는 혹이 있다면 아쉽지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방광암이 발생을 했던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네. 방광암도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은가요? 일단 혈류가 있으면 방광암에 대한 확인을 해볼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 건강검진에 보면 여러 가지 항목 검사를 하잖아요. 네. 대표적으로 혈액검사나 엑스레이 또는 초음파나 CT 등을 시행을 할 겁니다. 건강검진에 반드시 포함되어 있는 것이 소변검사인데 방광암의 초기 증상이 유관적인 혈류가 나오기 전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미세혈류 또는 현미경적 혈류라고 해서 깨끗해 보이는 소변에는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 현미경으로 보면 많은 혈류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따라서 건강검진에서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혈류가 발견된다 그러면 방광암에 대한 정밀 검사를 권유받는 경우가 있죠. 또 초음파를 보다 보면 방광 내부에 매끈한 모양이 아니고 마치 오돌도돌한 혹처럼 보이는 종개가 보인다면 그 역시도 방광암을 의심할 수 있는 소견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요, 여성들은 생리혈도 있고 방광염도 흔해서 혈류에 좀 무심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남성과 달리 여성분들은 혈류와 질출혈을 감별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네. 실제로 방광암을 진단받은 환자분들 중에 일부는 실제로는 소변에서 피가 나오는 혈류가 아니고 질에서 출혈되는 질출혈 또는 생리혈인 줄 알고 산부인과를 찾았다가 산부인과 검진에서는 정상이고 초음파나 소변검사에서 방광암이 의심된다고 해서 비뇨의학과로 전과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여성분들은 남성분들보다 조금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피가 하혈이라면 이것이 생리혈인지 또는 질출혈인지 또는 방광에서 나오는 혈류인지를 감별하는 것이 여성분들께는 특히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방광암이 의심되면 소변 검사를 다시 하나요? 건강검진에서 소변검사에서 단순히 혈류가 나왔다고 해서 그 많은 분들이 다 방광암은 아니잖아요. 방광암이 의심되는 특별한 소변검사를 정밀하게 다시 시행을 합니다. 일단 미세혈류가 보였다 그러면 소변 검사를 다시 채취해서 그 안에 방광암 세포가 있는지 세포병리 검사라는 걸 시행을 하게 되고요.
또 소변에서 채취하는 방광 종양 표지자 검사라는 것도 있습니다. 네. 방광암 환자분들께 이렇게 올라가는 수치가 있거든요. 그러한 소변 정밀 검사를 통해서 좀 더 방광암에 근접해 있는지 의심이 되는지를 정밀하게 보는 재검을 시행을 하게 되죠. 네. 방광 내시경 검사도 있지 않나요? 방광암 검사에서 가장 핵심적인 검사가 바로 방광 내시경 검사입니다. 네. 우리가 내시경 하면 가장 흔히 접하는 건 아마 소화기 내시경일 거예요. 네. 위내시경이나 대장 내시경. 아마 많은 분들이 건강검진에 이 위, 대장 내시경을 포함해서 시행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익숙하실 텐데 실제로 방광 내시경이다 그러면 많이들 생소해 하십니다. 네. 위내시경이 위암 검사의 필수적인 검사인 것처럼 방광암 검사는 직접 내시경을 통해서 방광 안쪽을 들여다봄으로써 예. 어떤 우리 예상하지 못했던 종괴나 혹이 있는지를 검사하는 방법인데요. 네. 위내시경이나 대장 내시경보다는 비교적 간단하고 통증이나 불편감이 덜하게 네.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이거는 약간 여담이긴 한데 이런 의료용 내시경의 가장 원조는 바로 방광 내시경입니다. 예. 그렇군요. 내시경보다 먼저 개발됐죠. 네. 이런 검사 외에 또 다른 영상 검사도 진행이 되나요? 초음파에서 의심되는 부분은 CT나 MRI를 통해서 정밀하게 보는 검사를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예. MRI는 CT보다 좀 더 정밀하게 볼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네. 시행이 번거로운 부분이 있어서 순서적으로는 CT를 먼저 시행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영상 검사로는 뭘 확인하는 건가요? 일단 종괴의 크기와 모양을 봅니다. 네. 방광암도 굉장히 종류가 다양하긴 한데 네. 모양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치료 방법도 달라지고 중요한 건 방광암이 얼마나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지 네. 이것을 침윤 정도라고 하는데요. 방광벽이 만약에 방광을 많이 깊숙하게 침범을 했다면 깊숙하게 침범할수록 1기부터 4기까지 그 기수가 올라가는 겁니다. 방광암은 특징적으로 방광암 자체의 크기보다도 네. 뿌리가 얼마나 깊게 방광벽에 침윤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암이 되겠습니다. 네. 방광암이 전이 위험이 높은가요? 초기에는 방광 자체가 탄탄한 근육으로 뒤덮여 있기 때문에 네. 방광벽 밖으로 잘 나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일단 방광 근육을 뚫고 지나가면 네. 이 골반 장기 쪽에 굉장히 많이 풍부하게 되어 있는 혈관이라든지 인프절을 타고 뼈, 간, 폐와 같이 원격장이 인접장기로 전이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래도 방광암은 비교적 초기에 진단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다행이지 않나 싶은데 어떨까요? 다른 암에 비해서 비교적 다행인 부분인데요. 네.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방광암은 혈류라고 하는 아주 눈에 보이는 초기 신호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비뇨기 암이라고 하더라도 네. 신장암이나 전립선암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그 어떠한 증상이 없어요. 신장암도 똑같이 혈류를 보일 수 있는데 네. 신장암에서 혈류가 보이면 이미 4기에 가깝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네. 따라서 방광암은 불행인지 다행인지 초기 증상이 혈류라고 하는 절대 넘어갈 수 없는 절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수 없는 그러한 증상이 있기 때문에 혈류가 나왔을 때 병원을 바로 찾는다면 조기 진단이 가능한 질환이 되겠습니다. 네. 방광암도 병기에 따라서 치료 방향이 달라지겠죠? 모든 암이 그렇듯이 초기에는 치료가 좀 더 간단하지만 네. 병기가 높아지면 좀 더 복잡해지게 됩니다. 방광은 탄탄한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네. 근육층을 침범했느냐 또는 근육층까지는 침범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조금 달라지고 점막까지만 침범한 초기에는 좀 더 치료가 용이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네. 표재성 방광암 또 비근 침윤성 방광암으로도 얘기가 되던데요. 그게 1기를 말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방광의 근육을 침범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방광 근육까지는 침범하지 않고 표재성, 즉 겉에만 침범하고 있는 암을 표재성 방광암이라고 하고요. 근육을 침범하지 않았다고 해서 비근 침윤성 방광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근육까지 침범하지 않았을 때를 1기라고 본다면
근육까지 침범한 것은 2기, 3기로 이렇게 점점 기수가 높아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네. 아무래도 초기인 1기에는 치료도 좀 수월할 것 같은데요. 내시경으로도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뇨의학과에서 그 방광 내시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방광 내시경은 진단의 방법이기도 하지만 치료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 내시경을 이용해서 방광암이 국한되어 있다면 그 방광암의 종양 부분만을 잘 절제를 할 수 있거든요. 네. 이를 방광 내시경하 방광 절제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내시경을 이용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표재성 방광암이나 네. 근육까지는 침범하지 않은 비근육 침윤 방광암의 경우에는 내시경으로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근육층까지 침범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1기를 넘어선 경우에는 어떤 치료가 진행이 되나요? 근육층까지 침범한 경우를 2기라고 하고 네. 근육층 바깥에 있는 지방층까지 침범하면 3기라고 하거든요. 네. 물론 그 이후를 침범하면 이제 4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 근육층까지 암이 침범한 경우에는 치료가 조금 더 복잡해지고 또는 적극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네. 예전에는 근육층까지 침범한 2기 방광암은 거의 대부분 방광 전체를 다 절제해야 되는 네. 근치적 방광 적출술이라고 하는 이름만 들어도 굉장히 좀 복잡하고 큰 수술을 시행을 했습니다. 네. 최근에 들어서는 2기 방광암이라고 하더라도 네. 모두 다 방광을 다 절제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치료를 병행 또는 복합함으로써 방광 자체를 보존하는 경우도 있는데 네. 어찌됐든 1기보다는 2기 방광암부터는 좀 더 치료가 복잡해지고 좀 더 광범위해진다 이렇게 개략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항암 치료도 진행이 되는 건가요? 상태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방광암의 경우에 항암 치료를 하는 경우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1차적인 수술적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이성 병변이 있거나 네. 또는 육안적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이미 미세전이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항암 치료를 하게 됩니다. 네. 이 항암 치료라는 것이 다른 종양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방광암에서도 굉장히 환자분들께 어렵고 힘든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죠. 방광암이 2기가 되기 전에 1기일 때 치료를 할 수 있으면 이런 어려움을 좀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뭐 다른 암도 마찬가지지만 네. 방광암도 조기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네.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를 끝냈다고 해도요. 정기적으로 검진은 필요한 거죠. 이게 재발 위험이 높은 암으로 알려져 있어서 불안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표재성 방광암, 즉 1기 방광암의 경우에는 네. 내시경으로 수술을 바로 시행할 수 있고 네. 회복도 비교적 빠릅니다. 심지어는 내시경 하 절제술을 시행하고는 수술하고 다음날 바로 퇴원하고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도 있거든요. 네. 하지만 방광암은 두 얼굴을 가지고 있는데 반대편 얼굴은 재발률이 높은 그런 얼굴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표재성 방광암으로 내시경화 절제술을 받은 환자분들의 통계에 따라서는 다르지만 재발률이 40에서 50%까지 보고되는 경우도 있어요. 네. 따라서 비교적 수술이나 시술은 간단하고 어렵지 않게 시행이 되더라도 그 횟수를 여러 번 반복해서 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따라서 재발률이 높은 암인 만큼 스케줄에 따라서 재발 여부를 판정하는 그런 정기적인 추적 관찰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암이라고 네. 할 수 있겠습니다. 병기가 높을수록 다학제 진료는 필수적일 것 같은데 어떨까요? 비뇨의학과에서 다루고 있는 암 중에 아마 가장 중요한 다학제적 접근이 필요한 게 방광암일 거예요. 지금 뭐 개인적으로만 보더라도 비뇨의학과, 종양내과, 방사선 종양학과, 병리과, 신장내과까지 같이 다학제 접근을 하게 됩니다. 단순히 방광암 수술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2차적으로 신장 기능도 보존을 해야 되고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병행하는 경우도 많고 또 환자의 병기학적인 특성에 따라서 세부적인 항암제가 바뀌기도 합니다. 따라서 한 전문 진료의학과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4개에서 5개 과가 서로 협진을 통해서 환자의 가장 맞춤형 치료를 해야 되는 것이 방광암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방광 전체를 절제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셨는데요.
방광암 치료를 받는 분들은 아무래도 방광 보존에 관심이 높을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방광암 수술보다 조금 더 많이 환자분들이 주변에서 보는 대장암을 예를 들면 예. 대장암 수술을 받은 일부 환자분들은 정상적으로 수술 후에도 대변을 보지만 일부 환자분들은 아마 이쪽 배 쪽으로 해가지고 대변 주머니를 차야 네. 되는 네. 장루를 설치한 거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예. 대부분의 비뇨의학과 초기에 수술을 받은 분들은 장루와 거의 유사한 요루라는 것을 사용했습니다. 네. 차이가 있다면 그 루를 통해서 대변이 아니라 소변이 나오는 거죠. 네. 하지만 요즘에는 소장을 이용한 인공 방광을 만드는 수술도 많이 발달했습니다. 네. 따라서 환자분들이 방광을 다 절제했다고 하더라도 소장의 일부를 절제해서 방광의 기능을 대체하는 네. 그런 방광 대치술을 많이 시행을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육안적으로 봤을 때, 겉으로 봤을 때는 방광을 다 절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정상적으로 소변을 보는 것처럼 생활할 수 있는 거죠. 네. 성기능 장애에 대한 불안감도 있던데 이 부분은 어떨까요? 환자분들이 특히 남성 환자분들이 많이 고민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일 거예요. 네. 가능하면은 이제 암을 최대한 절제하더라도 남성 기능을 보존하는 것을 원하시긴 할 텐데 네. 현실적으로는 근치적 방광 절제술을 받은 분들은 남성 기능이 많이 약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초기에 수술을 하게 되는 내시경 하 절제술의 경우에는 네. 남성 기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방광암 수술을 받았다 하더라도 네. 남성 기능이 모두 다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네. 수술은 로봇 수술이 일반적인가요? 다른 분야에 비해서 로봇 수술의 시행 빈도가 아주 일반적인 수술보다 아주 높진 않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은 방광암 같은 경우에는 방광을 적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네. 새로운 방광의 기능을 할 만한 인공 방광이든 요루든 장을 이용해서 또 만들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네. 절제한 부분에서 요 관을 새로 만들어 놓은 요루라든지 인공 방광에 다시 이식을 해야 되는 조금은 복잡하고 정밀한 수술이 필요해서 로봇 수술로 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개복 수술만큼 시간이 많이 줄어들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최근에 한 3, 4년 전부터는 개복 수술에 못지않은 만큼 짧은 수술 시간을 자랑하는 로봇 수술 기법들이 많이 개발이 됐고 네. 특히 제가 그 예전에 경험을 했던 하루 종일 수술을 해서 한 12시간 이상 수술을 했던 그런 방광암 절제술의 경험이 막 생각이 나거든요. 네. 요즘에는 한 4-5시간 이내로 수술이 끝날 정도로 뭐 여러 가지 수술 장비라든지 로봇 수술 기법이 발달하고 해서 로봇 수술의 비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네. 근데 여전히 신장암이나 전립선 암에 비해서는 방광암의 로봇 수술 시행 빈도는 아직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네. 방광암 조기 발견을 위해서 신경 써야 하는 부분들 또 예방법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가장 중요한 건 금연입니다. 네. 진단을 받았던 진단을 받기 전이든 흡연을 하고 계시다면 지금 당장 금연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네. 혈뇨를 절대 가볍게 넘기시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유관적인 혈뇨가 보인다면 반드시 비뇨의학과 전문의를 찾아주세요. 마지막으로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방광암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암을 조기에 진단하는 데는 건강검진만큼 확실한 방법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방광암의 원인과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한림대 성심병원 비뇨의학과 오철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뜨거운 감자의 고백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